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납토성과 롯데타워가 있는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문화유산 정책, 지하철 소음 문제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병민 정무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평소 대학교 동아리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부터 연간 2조 원에 넘는 대학 재정 지원이 이제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지 않습니까?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라이즈인데요. 다만 이 시범 사업이 서울권 대학이 제외돼서 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번 예산안에 대학 동아리 지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대학 공동체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라이즈 사업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 말씀 주신 동아리 지원 사업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하고 있는 이 대학의 라이즈 사업과 이런 데서는 지역에 관한 소멸을 막기 위한 대학에 정부에 직접 지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총 54개의 대학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라이즈 사업에 관련돼서 더 많은 국비가 편성돼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5년도에 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 서울에 많은 대학이 밀집돼 있지만 재정에 대한 지원들이 이렇게 넉넉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저희도 서울시 차원에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전체 서울시 대학 지원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만 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부분 때문에 서울로 다 끌고 오는 데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체 라이즈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크게 편성하고 여기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강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동체 지원 위한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대학 동아리, 커뮤니티 등에 대한 활동들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한 동아리라든지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가 5억이 조금 넘는 돈을 내년도에 편성했고요. 그 내용들에 따라서 200개 대학 200개 정도 되는 동아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적어도 대학에서 훨씬 더 건강한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안 된 젊은 나이인데요. 그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이야기를 드리는 김에 최근 동덕여대 공학 전환을 놓고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서울시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지원한다, 이런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좀 있으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도가 돼 있는 이 라카츠 사태를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뉴스를 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또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 행태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금 현재 어떤 지원 요청이 들어온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지원 요청이 오더라도 이 폭력적 행태에 정당화를 해주는 그런 지원들을 해주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고요. 이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 확실하게 서울시 입장을 확인하고자 여쭤봤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네, 본부장님 혹시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 2025년도 예산이 48조 원이지 않습니까? 예. 문화본부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아마 대략 6,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6,266억 원이거든요. 네. 1.3%인데요. 이 중에 풍납토성 복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크지 않습니다만 대략 한그 이주 조성 사업하고 정조환경 개선 관련된 사업에서 대략 한 80억 정도 보고 아, 있습니다. 413억인데요. 예. 국비가 965억이고 예. 시비가 413억해서 총 그러니까 보상금까지 1,470억.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문화본부에 차지하는 예산이 6.5%나 되거든요. 풍납토성 굉장히 중요한 예. 사업인 거죠. 우리 문화본부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본의원 오늘 그 문화본부장께 풍납토성과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5월 그 배현진 국회의원님께서 관련 법안을 좀 발의하셔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국가유산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국가유산청이 출범하면서 국가유산의 보존과 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유산을 통한 미래가치 증대 등 규제 완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이 됐죠. 네. 예. 특히 우리 송파구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건축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가유산 규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시 차원의 중앙정부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은 수도이면서 우리 국가문화재의 26%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 도성과 같은 대형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좀 다른 시도와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타깝겠지만 여태까지 정부는 획일적이면서도 국가 주도의 일방적 규제를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숭례문 일대 같은 경우는 노화율이 93%가 있고요. 풍납토성 같은 경우도 약 86% 같은 노화가 문화재 주변부의 노화가 진행되어서 시민의 일상과 도시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악화될 거로 우려되고 있어서 우리 시의 문화유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재 주변부 규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서요. 국회와 국가유산청 등과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서울시와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관련된 규제 개혁에 관련된 법령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고요. 지난해 5월 시장님과 국가유산청장 간의 회동 이후에 국장급 실무자 간의 정례 회동을 통해서 총 6차례 회합과 건의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드리면 그 국가유산 주변부에는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노력들을 이제 실무 차원에서도 국가유산청을 만나고 정부를 만나면서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이해가 가는데요. 예. 본부장님 그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은 늘 마음에 가십곳을 안고 살면서 풍납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본의원이 풍납토성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집어서 풍납동 주민분들의 정주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풍납동은 혹시 뭐가 바뀌었습니까? 먼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만 가장 크게 먼저 정주환경 개선과 이주대책에 관련돼서 좀 세부적으로 여쭈신 거로 기억하는데요. 지난해 의원님의 그 지정 이후에 질의 이후에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약 104억 여태까지 2019년부터 104억에 들여서 104억을 투입해서 16개 정주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정질문 이후에는 그 관광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동성벽의 야간 경관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과 꽃길을 조성하고 풍납시장의 그 상점의 입간판도 개편하고 상가 지역의 핵심 특화가로 조성 사업하는 등 나름대로 소소하지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풍납도서 안내센터를 조성하고 꽃길을 금년에 설치해서 반응이 좋았던 꽃길을 확대하고 창의마을도 철거하면서 예술인 레지던시 건립하는 방안 등 신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서 아쉽습니다. 조금은 부족합니다만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의 이주 대책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총 450세대에 대해서 이주 정착금 10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주민들이 간절히 요청해 왔던 사항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이주 대책으로 특별 분양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타 철거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올렸고요. 다만 보완 대책으로 우리 시 주택정책실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장기 전세 주택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입주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입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주 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대폭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 본부장님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인 주민분들의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규제 완화가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의 고통을 매듭 짓기에는 굉장히 느리고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문제는 뭐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규제입니다. 그 PPT에 보시면은 풍납동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3권역의 경우에는 지하 2m, 지상 7층밖에 건축을 하지 못하는데요. 사실상 이거 건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유산청에서 3권역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다가 이제 발굴 예산이 부족하니 50년, 100년 뒤에 발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유산청에서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 계획입니다. 2073년에 3권역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민분들 50년, 100년 동안 뭐 합니까 거기서?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풍납동의 규제 완화나 해제를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풍납동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가 많은 서울시 특성을 고려해서 풍납동 일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유산청은 현재까지 우리 시의 요청 사항인 그 법령 개선보다는 사업별로 승인 방식으로 개별 행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규제 완화 관련 성과는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일부 그동안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4권역의 그 미성 아파트 재건축 관련돼서 기존의 안각 기종의 고집을 주고 완화해서 안각 기준 없이 4권역을 최고 23층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바 있고요. 최근에는 5권역을 2권역 주민 이주 대책으로 활용할 경우에 안각 규정을 다소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 올렸던 장기 전세 주택 관련된 길을 열어준 바는 있습니다. 끝으로 예. 발굴 조사 그러니까 유적지가 많다 보니까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도 과잉 규제를 받고 있는 곳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는 발굴 조사비도 자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가가 지원을 100%까지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4권역 미성 아파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3층 주변부가 이제 토성내는 다 23층이어서 23층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원래는 30층으로 그 미성 아파트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5차례가 보류가 됐죠. 본의원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심의에. 그런데 들어가서 느낀 것은 그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위원들의 그런 갑질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4권역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5권역 규제 말씀하셨는데요. 5권역의 안각을 이주대책으로 할 시에 완화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저기 관리계획 23년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전혀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진척이 거의 없었다. 거의 서울시는 제안과 협의만 할 뿐이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이 규제, 안각이라고 하죠. 이런 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법에 따라서 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 꼭 이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를 통해서 권역별 규제를 결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규제, 2중, 3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돼서 자율성을 가진다. 그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이런 개발과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 미래가치 창출 함께 상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참고로 잠깐만 말씀 올리면 도쿄나 베를린과 같이 우리 서울시와 비슷하거나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도시 경우에는 문화재 주변부 개발에 대해서는 권한을 연방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도쿄나 베를린과 같은 해외 사례처럼 문화유산 주변부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독소정을 갖고 있는 조례 개정 시에 국가 동의를 없애는 방안이나 또 상위법에서 있는 그런 동의 절차를 두게 한 국가유산적 관련된 법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러한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는 부분과 실질적 풍납동의 이정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금 풍납동이 지역구인 박정훈 국회의원님께서도 지금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이달 중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 단체장에게 권한 이양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그 문화재 외곽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좀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도 함께 스며들 수 있게 서울시에서도 의견을 많이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해주실 수 있죠?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풍납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청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유산청보다는 우리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실을 통해서 소통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국가유산청의 기조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문화유산위원회 등 내부 조직은 아직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울시에서 국가유산청 만나서 건의하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국무조정실 규제기획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풍납동이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규제개혁 성공 사례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좀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문화재가 단순히 보존을 넘어서 도시 발전이나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처럼 완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안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 관련된 적절한 타임이 있다면 규제개혁위원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난해 응원해 주셔서 금년 9월에 풍납동 일대 규제 완화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 사항은별로 관련된 사항에 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풍납동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중한 서울 시민입니다. 남의 일처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중앙정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풍납동 주민의 고통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공간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네, 본부장님 앞서 그 본의원이 문화본부장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좀 풍납동의 어려움을 느끼셨나요? 네, 풍납동의 경우 용도 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높이 규제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재산권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좀 큰 상황인데요.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9월 북미 순방을 한 뒤에 용적 이양제를 도입 지시하셨습니다. 관련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2023년 시장님께서 이제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바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여건에 맞는 용적 이양 실행 모델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 이양 실행 모델의 이제 핵심은 활용되고 있지 못한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 다른 곳으로 이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양수 지역이라고 하는데 양도 지역 그 지역에 대한 기준들이라든가 원칙들 그다음에
그 용적에 대한 가치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행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가 국토부와도 국토계획법 및 관계 규정에 이러한 것을 도입하기 위한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쪽에서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좀 미온적인 입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과거 상협상 제도처럼 서울시의 어떤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는 저희가 제도의 어떤 도입 필요성과 관련돼서 공론화를 위한 어떤 포럼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위원님께서 많이 오셔서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고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이 제도가 좀 안착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내년 2월 달부터 조금 이거를 조례도 제정하고 네. 관련된 이제 뭐 포럼도 하면서 네. 좀 시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네.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네. 풍납동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화유산 규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유산청 관리계획에 의해서 2중, 3중 규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마땅한 이정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민분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용적거래제 풍납동에 적용되어서 이런 주민분들의 고통 경감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부장님 혹시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시범사업지 혹은 선도사업지로 좀 선정해서 주민분들의 피해를 조금 경감시켜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그 모든 국가가 문화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 필요성을 저희도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주변 지역에 이렇게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본부에서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내의 숭례문이라든지 뭐 흥인지문, 세운상가, 종묘 일대 등이 이와 비슷한 어떤 여러 가지 유형들의 어떤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법령들의 개정이 우선 선행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용적 이양제에 대한 대상지로 제가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대상지 중에 하나로 풍납토성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 그 지역에 수용되지 못하는 용적률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인근 지역 주민과의 어떤 합의랄과 어떤 이해 조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풍납토성 주변 지역도 하나의 대상지로 선정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풍납동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을 시범 사업지로 뭐 선도 사업지로 선정하기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부 뭐 작은 지역에서 해보고 잘 되면 이제 네. 풍납동에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쉬운 일을 하기보다는 네. 좀 더 풍납동에서 한번 본부장님 실적을 남기셔서 풍납동 이렇게 내가 바꿨다 한번 네. 그런 좀 마음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사항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네.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시정 운영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본의원이 11대 등원 이후에 줄기차게 국가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풍납동 문제 해결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풍납토성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풍납동 주민의 아픔을 닦아달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납동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풍납동을 국가유산청에 맡긴다면 100년이 지나도 주민분들의 고통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5월 국무회의에서 당시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보고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해서 풍납토성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시장님께서 국무회의 참석을 하시죠. 혹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직접 국무회의에서 제안해 주시는 등 좀 진정성 있는 노력 한번 서울시 시장님께서 한번 노력 기울여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하여튼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고요. 이미 공약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문화유산과 풍납동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역사문화 중심 도시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일관된 저의 생각이고요.
문화유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도시공간본부장과 이야기한 대로 풍납동을 이제 시범 적용지로 조금 적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풍납동 주민분들의 피해를 줄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용적이양제 그 시범 지역으로 운영될 수 있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적이양제가 되면 그동안에 막혀있던 그 개발이 풀릴 수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혜지가 이곳 풍납동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담당 부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만큼 저도 거기에 힘을 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납동 오시겠다고 주민분들께 약속한 지 벌써 사실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 풍납동 오실 때 마음이 무거운 것도 아십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도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만나서 해답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시장님이 풍납동 와서 큰 선물을 가지고 오기를 주민분들을 원하시지만 그게 아니어도 주민분들의 목소리 지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가면은 또 가는 대로 좀 꼭 큰 선물은 아니지만 선물을 좀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게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오늘 우리 의원님 좋은 제안 해주셨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저도 떳떳하게 뵐 수 있는 타이밍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네, 사장님 지하철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소음이 발생을 하죠. 예, 철로에서 바퀴와 철로가 예. 부딪히며 소음이 발생합니다. 예, 이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예, 여기 화면이 최근 교통공사 5년간 지하철 소음 관련 민원 현황 자료인데요. 매년 꾸준히 소음 관련 민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5년간 527건이 발생했고 48%에 해당하는 251건이 지상 구간에서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노선 인근의 거주지 주민 민원이 73%가 됩니다. 사장님 혹시 이런 지하철 적정 소음 기준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기준으로 주거지와 상업지역으로 나눠서 주간, 야간으로 나누는데 보통 상업지역은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75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주거지는 주간에는 60, 야간에는 60, 주간에는 70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야간이랑 주간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 그 야간 주간만 바뀌면 맞습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중에 이 기준을 초과하는 개소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전체 2호선 구간 같은 경우에 약 20km 정도가 구간이 지상으로 나와 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1개소 정도 네. 역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잠실 나루역을 포함해서 11개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런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곳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최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운행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술적으로는 첫 번째 방음벽이라고 해서 아시지만 이제 주거 지역과 밀집된 곳은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기술적이지만은 철도와 바퀴가 부딪히는 부분에서 마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도유기라고 해서 식물성 기름을 주기적으로 뿌려주는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그 소음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 성분의 블록도 설치를 하고 있고 기술적인 것과 구조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웹댐퍼 설치, 저소음 전동차 도입, 차륜 삭정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음 감소의 지속성이 없다. 그래서 소음 수치가 계속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개소가 그런 거죠. 지금 11개소가. 예.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잠실역에서 잠실나루역 지상 구간은 굉장히 아파트와 밀집해서 소음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땐 기술적으로 어렵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우선 저희가 그 2호선 같은 경우에 평균 표준 속도를 75km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런 물론 내선과 내선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서 특히 잠실나루역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하고 또 주거 지역이 있어서 속도를 많이 낮춰서 평균 한 40에서 55km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는 아마 도육이라든가 이런 기계적인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장치를 먼저 우선 설치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지만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설치된 지 오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흡입 성능이 많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속히 개선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본의원이 그 제안에서 용역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런 방안들 다 이제 넣어 주셔가지고 내년에 실행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소음 저감을 위해서 예.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본의원이 제안드린 건 혜택을 좀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요. 김포공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이 있죠. 굉장히 심해서 이 소음 해결하기 힘듭니다. 이런 소음 피해에 따라서 재산세를 60% 최대 감면해주고 있고요. 또 잠실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소음 피해 주민에게 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기술상 문제로, 그러면 선제적 피해에 대한 혜택 부여나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겠죠. 이런 사장님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좀 해서 이런 대책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다양한 고민과 대안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생활 주변 속에 다양하게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상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구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땡겨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개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음 초과 개소가. 근데 이제 지금 예. 11개소지만은 지하철에 대한 소음뿐만 아니고 필요하면 교통 소음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범위를 굉장히 확장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는 관련 소음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건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이 없다, 조례가 없다 해서 못하는 거는 뭐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선 일단은, 용역을 네. 하고 계시니까요. 네. 용역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교육감님 임기 시작 이후에 업무 파악하시느라 조금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과대 과소학교,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유가? 그 과밀 학급은 초중고 동이 교실 학급당 28명이 초과하는 그 교실을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대 학교는 그 전체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1,500명,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1,200명이 초과하는 학교를 과대 학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로 초중고 1,317개 학교 중에서 과밀 학교가 242개교, 그리고 그래서 전체 18.4%이고요. 그다음에 전년에 대비하면 9개 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대 학교는 30개교로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이것은 3개교가 증가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초중학교, 과밀학교, 과대학교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정 연령의 어떤 일시적인 출생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는 재건축과 같은 그런 주택개발 사업 지역에서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학령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진행된다 이 말씀 맞으신데요. 또 한 가지는 특정 학군 선호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그 교육청에서 제출한 과밀학급 통계에 따르면 25개구 중에 어느 구가 제일 그 과밀이 심합니까? 서울 전체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제일로 과밀학급이 크지요. 예, 문제가 크죠. 25개구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큽니까? 송파, 강동 이쪽 지역이 좀 더 많은 걸로 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예, 본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아서 확인한 자료는 25개구 중에 강남, 서초, 양천, 강동, 송파 예. 순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특정 학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밀학급, 과대 과소학교 해소할 방법으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근데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구 현상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과밀학급이 이제 점차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예측을 하지요. 자연해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문제가 예.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시적으로 모듈러 교실이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학교 여건상 통학구역을 조정하거나 학교 배정을 인근 학교에 배정을 함으로써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과밀 대책으로 이제 자연해소, 학급 증설, 학생 배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소 대책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과소 네. 경우에는 이제 그 교육비가 1인당 학생 교육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지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가 너무 많아서 세계적으로 보면 벨기에가 가장 그 1인당 교육비가 많은데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거나 그것보다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상과는 달리 과밀학급 문제가 있는 거죠. 과소학급도 있는데 과소학급에 대한 대책은 혹시 모르십니까? 통폐합이라든지 그 이전 문제도 있죠. 재배치라든지 지금 이제 분교 그래서 개편, 예, 이런 서울시 방법들이 전체로 있는데. 지금 4개 학교가 폐교됐고 또 2026년도, 2027년도에 몇 개 학교가 더 폐교가 더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예. 폐교가 되는 경우에 여러 그 지역구의 이해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 폐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울시 교육청이 이러한 과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23년 12월 도시형 캠퍼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전 조희연 교육감이 했습니다. 도시형 캠퍼스 사업 기조를 정근식 교육감이 또 이어가시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환경에 맞게 유연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똑같은 그 공간에 학교를 짓고 그런 게 아니라 한 학교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그 작은 학교들은 분교 형태로 그러니까 네, 시간이 조금 없어서 예. 도시형 캠퍼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기조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본의원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형 캠퍼스가 6개 유형이 있죠. 신설형, 이제 세개 유형이 있고 개편형 3개 신설형, 유형이 있죠. 예. 그 중에 지금 강동에 있는 강솔초등학교, 준천동 중학교 2개 학교가 추진 중입니다. 예. 전부 신설형 제2캠퍼스죠. 그렇습니다. 예, 그 조희연 전 교육감이 6개 유형 중에 대표 사례를 하나씩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6개 유형 중에 지금 1개 유형밖에 없습니다. 저희 송파구 잠실 4동에는 중학교가 부재해서 20년간 중학교를 만들어 달라 이런 주민분들의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서 중학교 신설을 못했는데요. 작년에 학교 신설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이 도시형 캠퍼스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결과에 나왔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서울 책보고 부지에 통합키움센터와 함께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를 신설하고자 그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사업은
도시형 캠퍼스 공공복합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이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사례를 교육청에서 시범사업 대표 사례로 좀 지정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실 걸 좀 요청드립니다. 예, 그 잠실중학교가 서울 시내 전체에서 가장 과밀 한 31.5명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김규남 의원님께서 그 이 잠실 사동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책 보고 말씀하신 책 보고 부지의 경우에는 지하철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수지 하천이 있어서 부지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으로